안녕하세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딸을 잃을 뻔했던 50대 여성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썰밤에 보내도 될지 많이 망설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얘기라서 말이죠. 하지만 저와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하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배움이 짧은 사람이고 글재주도 없는 사람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하나뿐인 남편이 결혼한 지 채 10년도 안 돼 사고로 세상을 등졌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던 남편의 영정사진과 그 앞에서 목 놓아 울던 시부모님. 어린 딸을 끌어안고 저 역시 그 앞에서 철양맞게 눈물만 쏟았더랬죠.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뒤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분명 아침이 밝아오는 걸 봤는데 멍하니 앉아있다 문득 정신이 들어 창밖을 내다보면 어두컴컴한 밤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불현듯 누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딸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채 여물지 못한 어린 얼굴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엄마, 수연이 배고파.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딸의 존재조차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엄마 실격이었죠. 저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삼시세끼 밥 차리는 게 일도 아니었는데 며칠 정신 놨다고 그날은 냉장고 문 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남아있는 쌀을 박박 긁어 밥을 안 치고 반찬을 대충 만들어 식탁에 올렸죠. 수연아, 밥 먹어. 와, 엄마가 해준 밥이다. 그 사이 딸은 혼자 시리얼이나 식빵 같은 걸 주워 먹으며 지냈더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제가 꿈쩍도 안 했다 하더군요. 엄마가 수연이 못 보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그랬어?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봐. 미안해. 뒤늦게 죄책감이 들어 딸의 숟가락에 반찬을 하나씩 놔주며 살뜰하게 챙겼어요. 그런데 딸이 밥을 먹다 말고 그러더군요. 엄마, 근데 아빠는 언제 와? 일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툭 떨어졌어요.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아빠를 찾는 딸에게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다고 들러댄 게 생각나더군요. 나름 선의의 거짓말이었어요. 채 10살도 안 된 어린 딸에게 남편의 죽음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언제 오냐니까. 이번엔 왜 이렇게 안 와? 천진하게 묻는 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수연아, 아빠는 아주 멀리 일하러 갔어. 당분간은 못 오실 거야. 간신히 입을 떼니 딸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언제 오는데? 글쎄, 한 백밤쯤 자면 오실 거야. 그렇게 오래? 수연이는 아빠 보고 싶은데. 딸의 작은 속삭임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뜨거운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어요. 저는 결국 딸을 와락 끌어안고 오열했죠. 수연아. 엄마도 아빠가 보고 싶어. 근데 수연이는 착한 아이니까 씩씩하게 아빠 기다릴 수 있지? 응, 수연이 아빠 보고 싶어도 참을게.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 없다고 슬퍼하지 마, 알았지? 수연이가 위로해줄게. 딸은 그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니까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딸의 그런 모습에 심장이 저미듯 아팠어요. 어린 딸도 이렇게 의젓한데 제가 언제까지 넋놓고 울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떠났지만 제겐 아직 어린 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슬픔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어요. 딸을 지키려면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죠. 아니, 단순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은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야만 했죠.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제 손으로는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었기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집안일밖에 없으니 파출부나 식당 주방 보조 같은 걸 알아봤는데요. 그것도 어린 딸이 있으니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더군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제가 일하는 동안 딸애를 돌봐주기로 하셔서요. 그때부터 저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남의 집 청소며 설거지, 식당 주방 보조, 시장에서 반찬 파는 일까지 돈이 드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네요. 그렇게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 딸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어요.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어른이 되었지만 글쎄요. 제 눈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기만 하더군요. 회사 생활이 힘들진 않나, 누가 괴롭히진 않을까, 이상한 남자를 만나진 않을까 걱정이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이 부모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겠죠? 다행히 딸은 그런 제 걱정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갔어요. 남자나 연애 문제에도 도통 관심이 없어 늘 회사와 집만 오갔죠. 처음엔 그런 착실한 딸이 참 좋았는데요. 딸의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어가자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턴 남자 좀 만나라고 왜 맨날 집에만 있냐고 잔소리를 했는데요. 딸은 그때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짜증을 냈어요. 아, 엄마, 그만 좀 해. 어른이 때 되면 알아서 할까? 아, 그놈의 때가 대체 언제 오는 건데? 네가 남자친구 좀 사귀었으면 하는 게 엄마 욕심이야? 너 맨날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잖아. 아, 평일이야 일이 늦게 끝나 그렇다 치지만 주말엔 예쁘게 꾸미고 어디라도 좀 나가서 놀아봐. 아, 그래야 남자 만날 기회도 생기지. 아, 귀찮아. 주말엔 나도 좀 쉬고 싶다고. 겨우 남자 만나려고 황금 같은 주말에 그런 귀찮은 짓을 해야 돼? 겨우? 너 그러다 평생 혼자 산다? 내가 왜 혼자 살아?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천년만년 네 옆에 있을 것 같냐고. 응.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오래 살아. 아빠도 진작에 하늘나라 갔겠다. 엄마 없으면 나 혼자니까. 잔망스럽게 대꾸하는 딸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나름 주변 인맥을 동원해 소개팅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딸이 그런 인위적인 만남은 질색이라며 선을 긋더군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태우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로부터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딸이 갑자기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지고요. 주말에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남자가 생겼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딸이 제게 그토록 기다려왔던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래? 아유,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만났는데? 나이는? 아유, 엄마 진정하고 하나씩 물어봐.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 안 그래도 오빠가 엄마 한번 보고 싶다고 했었거든. 뭐? 벌써 집에?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니? 너랑 결혼하지? 아유, 엄마 앞서가지 좀 마. 그냥 엄마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니까.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어쨌든 상대 부모를 보고 싶다는 것 자체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일진 모르겠지만 괜찮은 남자다 싶으면 얼른 딸을 치워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집을 치우고 또 꾸몄죠. 그리고 드디어 주말, 딸이 약속한 대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남자를 본 순간 저는 적잖이 놀랐어요. 말끔하게 넘긴 머리에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까지. 딱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게 소위 말하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이는 사람이더군요. 딸의 남자친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연 씨와 만나고 있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서 와요.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딸의 남자친구가 내민 건 화사한 꽃다발과 고급스럽게 포장된 한우였어요. 옆에 있던 딸이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퉁박을 주면서도 내심 기뻐하더군요. 저 역시 좋았어요. 값비싼 선물 때문이 아니라 딸의 남자친구가 그만큼 저희 딸을 아끼고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아유, 뭐 이런 걸 다 사왔어요. 고마워요. 얼른 들어와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꾸벅 고개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 딸의 남자친구는 예절 역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딸의 남자친구를 집 안으로 들였죠. 시장하죠? 우선 밥부터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수연 씨 말로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엄청 좋다던데요. 저 뭐든 다 잘 먹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딸보다 2살 연상이었고요. 작게 자기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유, 어린 나이에 벌써 사장님이라니 대단하네요. 근데 그 회사라면 어떤... 그게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IT 테크놀로지 이쪽이라. 아유, 그래요? 딸의 남자친구가 자기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워낙 영어나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저는 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티를 내면 괜히 무식한 여편네인 게 들통나 딸의 체면까지 깎아먹을까봐 잠자코 있었죠. 그런 제 속내를 읽은 걸까요? 딸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죠? 죄송해요.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한국말이 서툴거든요. 아유, 그래요? 외국이라면 어디... 미국이랑 캐나다요. 학교도 사실 그쪽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은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잠깐 들어와 있는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서 수연이를 만나는 바람에.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딸의 남자친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모님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놀랍게도 저도 이름을 아는 땡땡 회사의 대표라 하더군요. 땡땡 회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대기업이었죠. 저는 아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아니, 그 땡땡 기업같이 대단한 집안 아드님이 왜 우리 딸을... 설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거라면... 아니요, 저는 진지합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까지 드리러 온 게 아니겠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고요. 사귀게 된 뒤로는 더욱더 푹 빠졌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전 수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땡땡기업 회장님이 우리 딸을 허락할 리가...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할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딸의 남자친구는 열정적으로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땡땡 기업의 아들이라고 하면 재벌 2세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우리 딸을 좋아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설사 진짜로 마음이 있는 거라고 해도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희 딸이 상처 입을 게 뻔히 보였어요.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았던 걸까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까지 왜 그래? 안 그래도 준혁 오빠 어머님 아버님이 내 조건만 듣고 탐탁치 않아 한다는데 엄마라도 우리 사이 응원해 주라. 응? 솔직히 준혁 오빠 1등 사위감이잖아. 아니 수연아, 엄마는 그냥 네가 평범하게 너처럼 회사 다니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 잘 살길 바랬던 건데 재벌가 며느리가 어디 보통 힘들겠니? 연예인들 중에서도 못 살고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 버틸 수 있겠어? 응, 난 버틸 수 있어. 그 정도로 오빠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까지 우리 사이 반대하지 말아주라. 부탁이야. 아유, 그래. 뭐 일단 생각해볼게. 마지못한 대답에 딸의 남자친구가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딸의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값비싼 선물을 보내고요. 주말엔 차를 몰고 와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로 저와 딸애를 데려가 줬어요. 나름 점수를 따보겠다는 작전이었겠죠. 물론 사람 자체로만 놓고 보면 사윗감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잘나도 너무 잘난 그 배경이 마음에 계속 걸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일하던 식당 이모와 같이 파마를 하려고 미용실에 갔는데요. 보통 머리 하면서 미용사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잖아요. 근데 그 미용사가 자기 아들 자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 옛날부터 참 똑똑했거든요. 영재 소리 듣고 그랬어. 땡땡 대학 다닐 때도 장학금 한 번도 놓친 적 없고 지금도 땡땡 기업 알죠? 거기 다니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회사에서 아주 우리 아들을 놓아주질 않는다니까요. 땡땡 기업이라면 다름 아닌 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 즉 바깥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반갑게 입을 열었죠. 어머, 땡땡 기업이요? 우리 예비사돈이 그 회사 회장님인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평소 같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미용사가 자기 아들 자랑이 심한 데다 국립대 나와서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저희 딸을 은근슬쩍 깎아내리더라고요. 자기 아들보다는 못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욱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러자 그 미용사가 입을 떡 벌린 것도 잠시, 이내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더군요. 에이, 허풍이 너무 심하시다. 땡땡 기업 회장님이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재벌인데 그런 분이 자식 결혼을 아무하고나 시키겠어요? 똑같은 재벌가하고 연을 맺겠지. 아무하고나라뇨?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요? 부모야 당연히 조건 보고 결혼시키고 싶겠죠. 하지만 자식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면 별 수 있겠어요? 그 집 아들이 지금 우리 딸한테 푹 빠져서 매일같이 결혼하자고 쫄라대고 있다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네요. 그래요? 회장님한테 혼기찬 아들이 있었던가? 그 예비사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게요. 그러든가요. 강준혁이에요. 미용사는 제 머리를 마저 말아준 뒤 열기구를 씌워주고요. 본인은 아들과 잠깐 통화 좀 해보겠다면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잠시 후 미용사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사모님, 그 예비사위 정말 땡땡기업 회장님 아들 맞아요? 우리 아들 말이 회장님한테 그런 이름 가진 자식은 없다는데?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이미 결혼도 했대요. 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어요. 옆에서 같이 머리를 하던 식당 이모도 입을 떡 벌렸죠. 어머, 진짜? 어떻게 수연 엄마? 그 수연이 남자친구 순 사기꾼 아니야? 어쩐지 땡땡기업 회장 아들이라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왜 우리 수연이를 만나겠어? 아유, 그 수연이가 별로란 게 아니라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 순식간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정말 사기꾼을 만난 건가 싶어 모골이 송연해졌죠. 저는 머리가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다급하게 일어섰고요. 머리값을 치르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갔네요. 그리고 잠시 후 퇴근한 딸을 붙잡고 물어봤죠. 수연아, 준혁이 말이다. 걔 정말로 땡땡기업 아들 맞아? 방금 엄마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그 미용사 아들이 땡땡기업 다닌다고 했거든? 근데 거기 회장님 아들 중에 강준혁이라는 사람은 없대.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진작에 결혼했단다. 하지만 제 말에도 딸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가시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엄마, 내 결혼 반대하면서 오빠 뒤낚이고 다닌 거야? 아니, 내가 뒤를 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빠 회장님 배다른 자식이야. 적통 후계자가 아니라서 이름이 안 알려진 것뿐이라고. 뭐? 배다른 자식? 사생아란 말이니? 그래. 그렇다고 완전히 내놓은 자식은 아닌 게 혹시라도 후계자 싸움에 휘말리게 될까봐 회장님이 쭉 해외에서 키우신 거래.
지금 하는 사업도 회장님이 다 봐주고 계시고 결혼할 때도 한몫 단단히 챙겨주겠다고 하셨나 봐. 오빠가 엄마 없이 컸다고 엄청 아끼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재벌가의 사생아라니.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 해도 그런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남자를 내 딸의 짝으로 이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후계 구도도 복잡할 텐데 결혼 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 딸이 그쪽 집안 식구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걸까요? 딸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오빠랑 잘 살 자신 있어.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엄청 상처 많은 사람인데도 나한테만큼은 한없이 다정해. 엄마도 알잖아. 오빠가 나 얼마나 아껴주는지. 아이, 그렇다 해도... 수연아, 네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만 그냥 네가 평범한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해. 이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제 걱정이 그저 잔소리로만 여겨진 걸까요? 딸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되받아쳤어요. 엄마, 제발 좀! 오빠랑 결혼하는 건 내 인생이야. 근데 왜 자꾸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야? 나 이제 어른이야. 내 앞가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딸이 완강하게 나오자 전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내심 딸이 예비 사위와 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국 제가 딸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얼마 뒤 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는데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쁘긴커녕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뭐? 임신이라니 그게 대체... 비만한 거야? 미안해 엄마. 근데 난 애기 생겨서 너무 기뻐. 오빠도 진심으로 기뻐해줬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어. 엄마도 이제 인정해줘. 더는 반대할 수도 없었어요. 시집도 안 간 딸이 애를 뱄다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저는 반쯤 체념한 상태로 딸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이후에도 속 터지는 일의 연장선이었어요.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대로 된 결혼식을 치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러더군요. 혹시라도 이번 결혼으로 사생아인 예비 사위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된다고. 최대한 조용하게 식을 치렀으면 한다고요. 심지어 저는 상견례는커녕 사돈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바깥사돈 비서라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왔고요. 이후 결혼 절차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도 전부 전화로만 했네요. 그것도 제가 사위에게 얘기해서 통화나마 할 수 있던 거였죠. 여보세요? 땡땡기염 회장님이신가요? 저 수연이 애미 되는 사람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사부인.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알다시피 우리 준혁이가 제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 이 승계 작업이 끝나기 전까진 식구들이며 세간의 눈을 조심해야 해서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 다행이에요. 우리 준혁이가 수연이를 정말 많이 아끼더군요. 이제 수연이도 사부인도 한 식구가 됐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든 힘든 일 있으면 저희 비서나 준혁이 통해서 얘기하시고요. 바깥사돈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다정했어요.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재벌 회장이라면 차갑고 권위적인 사람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친근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모쪼록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영이가 책임지고 잘 데리고 살 겁니다. 저도 뒤에서나마 잘 지켜볼 거고요. 그럼 제가 임원회의가 또 있어서 이만... 예, 들어가세요. 큰 탈 없이 통화를 마무리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했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딸을 떠나보내야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사위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딸도 바로 미국으로 떠나야 했거든요. 손주도 국적 문제 때문에 아예 거기서 나을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수연아, 그럼 한국엔 언제쯤 돌아오는 거니? 일단 튼튼히 낳고 좀 안정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연락 자주 할게. 그리고 미안해. 엄마 혼자 한국에 남겨둬서.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잘 살아야 해. 도착하자마자 전화하고. 알겠어. 걱정하지 마. 딸은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딸과 매일같이 연락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사진도 자주 보내오곤 했죠.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손주를 품에 안고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며 저도 마음을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어딘가 불안한 듯한 기색이 감돌았죠. 처음엔 출산 후 피로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아기가 밤낮 없이 울 테고 낯선 땅에서 혼자 육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곱게 키운 딸이 홀로 고생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나더군요. 수연아, 어디 아프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민이 혼자 키우기 힘들지? 강서방도 일하느라 바빠서 많이 못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가 갈까? 하민이 좀 클 때까지만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야, 그럼 엄마 일은 어떡하고. 됐어. 식당 일이야 잠깐 쉬면 되지. 엄마 나이에 일 그만두고 재취직이 어디 쉽게 돼? 그러지 말고 그냥 한국에 있어. 난 괜찮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제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딸이 너무나도 강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 엄마가 잠깐 휴가 내고 놀러라도 갈게. 우리 하민이 얼굴도 아직 못 봤고 너 사는 집 구경도 못 했잖니. 그건 차차 생각하자. 아직 하민이도 어리고 집안 정리도 덜 됐거든. 오빠도 일 때문에 바쁘고. 집안 정리 덜 됐으면 어때? 엄만데. 그러지 말고 강서방한테 잘 얘기해서. 하지만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딸이 빽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자꾸 왜 그래? 아직 엄마 초대할 준비가 덜 됐다니까? 그만 좀 해.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오겠다는 거야? 여기가 뭐 한국처럼 가까운 줄 알아? 비행기 타고 내려서도 차 타고 한참을 더 와야 한다고? 그래, 알겠다. 엄마가 괜한 말을 했네. 애써 담담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딸에게 뭔가 실수한 게 있나 되짚어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에 딸은 전화하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었고요. 제가 먼저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새 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죠.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되는 건 딸이 바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몇 달씩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이상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사위의 개인 연락처로도 전화를 해봤는데요. 사위 역시 답이 없긴 매한가지더군요. 결국 경찰서로 가서 실종신고라도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그 찰나에 극적으로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강서방,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자네도 수연이도 연락이 안 돼? 죄송해요. 하민이가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저도 집사람도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어요. 뭐? 하민이가 아프다고? 많이 위험한 건가? 아니요, 지금은 한숨 돌렸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수연이는? 일단 수연이 좀 바꿔줘 보게. 그게 수연이가 지금 잠깐 씻으러 가서 제가 장모님한테 다시 전화하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사위와 전화를 끊는 뒤 아무리 기다려도 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먼저 걸어봐도 받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다시 사위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마다 사위는 딸이 잠들었다, 씻고 있다, 손주를 재우고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처음엔 그 말을 믿었지만 나중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네 솔직히 말하게. 수연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한테 전화를 안 할 애가 아닌데 수연이한테 뭔 일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인가? 직접적으로 묻자 사위는 당황한 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사실 저도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찾고 있다니? 제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실은 그 사람하고 며칠 전에 잠깐 다퉜는데요. 그 뒤로 하민이를 데리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라 저도 어디 있는지... 뭐라고? 수연이가 가출을 했단 말인가? 너무 걱정 마세요. 차도 가져갔고 돈도 챙겨갔으니까.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실종 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걱정 마세요, 장모님. 제가 어떻게든 찾아낼게요. 하지만 사위의 다짐은 제게 와닿지 않았어요. 딸이 낯선 이국 땅에서 어린 손주와 함께 헤매고 있을 걸 생각하면 불안에 미칠 것 같았죠. 저는 사위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일하는 식당에 연락해 휴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 미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끊었죠. 다행히 집 주소는 전에 딸에게 택배를 몇 번 붙여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택시기사에게 물어 사위와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재벌 아들인 사위가 살고 있는 동네니 당연히 부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딸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동네 분위기도 좋고 집도 넓고 너무 좋다고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동네의 풍경은 딸이 말하던 부촌과는 너무 달랐어요.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곳곳에 웅크리고 있었고 벽에는 낙서와 얼룩이 가득했죠. 건물들은 대부분 낡고 허름했으며 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한 집도 보였어요.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다 쓰러져가는 주택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커다란 개는 이방인인 저를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고요. 내가 잘못 온 걸까? 아님 택시기사가 잘못 내려줬나? 그렇지만 손에 쥔 주소를 다시 확인해봐도 분명 여기가 맞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우선 사위의 집까지 가보기로 했죠. 골목만 꺾으면 금방이었네요.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사위의 집도 앞서 본 다른 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대문이나 창문틀은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있었고요. 정원은 나무 하나 없이 흙먼지로 황량하기만 했죠.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러봤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더군요. 몇 번을 눌러보고 대문을 쾅쾅 두들겨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서방 나야, 문 좀 열어봐. 수연아, 수연아!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연이야 손주를 데리고 가출했다 쳐도 사위는 집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를 가거나 딸을 찾으러 간 걸까 싶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하고 올걸. 아휴, 얘기해봤자 못 오게 할 것 같아서 몰래 온 건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결국 저는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사위를 기다렸어요. 이 먼 곳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날이 저물도록 아무도 오지 않자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근처엔 숙박할 만한 여관도 배를 채울 작은 가게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주택가에서 시내로 나가려면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한다던 딸의 말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꼼짝없이 야외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걸까? 하고 걱정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집안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쾅 우당탕. 무언가가 바닥에 내던져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뒤이어 짧은 여자의 비명이 고막을 때렸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죠.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설마 수연이? 다시 귀를 기울이자 누군가 희미하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희미하고 흐릿해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딸의 목소리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얼른 현관문을 두드려 봤지만 여전히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창문이라도 열려 있다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집 뒤쪽으로 가보니 지하로 연결되는 작은 문이 있더라고요. 해외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서양집은 지하실로 연결되는 철문 같은 게 바로 밖에 있잖아요. 슬쩍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 눈치를 보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몸을 우겨 넣었죠. 지하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 것도 잠시, 이내 어둠 속에서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보이더군요. 세상에 이게 뭐야? 지하실 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었어요.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익숙한 부름의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분명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정신없이 지하실 안쪽을 향해 달려갔어요. 벽에 걸린 작은 전구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밑에 딸이 의자에 묶인 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어요. 딸은 힘없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곤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어떻게 여기까지? 저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연약했고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다가가 딸의 상태를 살폈는데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갈라져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멍자국이 가득했죠. 손목과 발목은 밧줄에 묶여 있었고요. 그 선연한 폭력의 흔적에 저는 경악했네요. 이게 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바로 딸의 밧줄부터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밧줄이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손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더군요. 그런 저를 보며 딸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서둘러, 빨리 나가야 해.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엄마도 죽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라니. 애초에 누가 널 이렇게 묶고 때린 거야? 어? 설마 강서방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그 사람이 이런 거야. 엄마,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그 자식 재벌 2세도 뭣도 아니었고 그냥 사기꾼이었다고. 이 집에 와서 하민이 태어나자마자 돌변했어. 갑자기 막 날 아랫사람처럼 대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기 심기 거스르면 세간살이 다 때려 부수고 하민이도 몇 번이고 집어 던졌어, 그 사람. 우는 게 너무 시끄럽단 이유로.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아 넋놓고 있던 것도 잠시 손주의 이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민인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그러자 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죽었어. 그 사람이. 딸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달래주며 재빨리 입을 열었죠. 일단 여긴 얼른 나가자, 수연아. 나가서 경찰에 신고부터 한 다음에.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활짝 열려있던 지하실 문이 쾅 닫히면서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어디 가려고요, 장모님? 하고 어둠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맞아요. 어느새 나타난 사위가 지하실 문을 닫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질려있던 것도 잠시 이내 벼락 같은 노성을 내질렀어요. 자네,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사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성가시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 누가 그 딸의 그 애미 아니랄까봐 쨍알쨍알 시끄럽네. 보면 몰라? 당신 딸이 너무 버릇없이 기어올라서 교육시키고 있잖아. 교육이라니? 당신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어떻게 했길래 사사건건 하늘 같은 서방한테 기어오르냐고. 그게 무슨 말인가? 기어오르다니. 내 딸이 뭐 자네 부하도 아니고
고작 그런 이유로 내 딸을 이렇게 지하실에 감금해두고 때리기까지 했단 말인가? 애초에 내 딸이 가출했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지? 그걸 이제 알았어? 그래도 딸보단 머리가 좋으시네. 이죽거리는 사위는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네 대체 정체가 뭐야? 뭔데 내 딸을 속여서 이 머나먼 땅까지 데려왔어? 내 딸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이, 사랑하니까 데려왔지. 인연이 말만 잘 들었으면 내가 미국에서 호강시켜줬을 거야. 근데 내가 재벌 2세가 아니라는 거 알자마자 태도가 싹 돌변하잖아. 어떻게 자기를 속일 수 있냐고. 엄마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고 쨍알쨍알 어찌나 바가지를 긁던지. 이런 속물적인 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청혼도 안 했을 텐데 샹. 그런 주제 건방지게 감히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해? 사위가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면서 코웃음을 쳤죠. 이제 장모님도 너랑 같이 여기서 살아야겠네. 그렇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노인네가 왜 사람 말을 안 들어선. 뭐 좋지. 이제 수연이도 더는 외롭지 않겠어. 안 그래? 사위의 두 눈이 광기로 희번덕거렸어요. 전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죠. 이 남자는 미쳤다. 그걸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사위에게 말했죠. 강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진정하고 일단 우리 대화를 좀 합세. 대화는 뭔 놈의 대화. 됐으니까 일단 좀 맞자. 하지만 사위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두 주먹을 뚜둑 소리나게 꺾으며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죠. 그러자 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도망쳐! 제발 도망가라고! 하지만 저는 딸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는 사이 사위가 갑자기 허리 뒤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장모님. 이거 한번 잘못 맞으면 골로 가니까.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전기 충격기였어요. 사위가 전원을 켜자 징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튀더군요. 그 위협적인 모습에 숨이 꼴깍 넘어갔죠. 이건 그냥 흉내만 낸 장난감 아니에요. 제대로 맞으면 전신 근육이 바로 마비된다고요. 아주 훌륭한 물건이죠? 효과는 확실해. 당신 딸이랑 미리 연습 좀 해봤거든. 한 5초쯤 맞으면 몸에 제대로 못 가누더라고.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엄마 도망가! 도망가라고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대로 딸을 두고 도망칠 순 없다. 그렇다고 순순히 당할 수도 없다. 저는 일단 두 손으로 항복 자세를 취한 채 천천히 사위 앞에 섰어요. 알았으니까 제발 우리 딸부터 풀어주게. 겁에 질린 제 목소리에 사위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그렇게 얌전하게 굴어야지. 내 말만 잘 들으면 나쁜 일은 없을 거야. 다가온 사위는 제 양손을 등 뒤로 잡아 끌며 밧줄을 가져와 묶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저는 단숨에 몸을 틀어 사위의 얼굴로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놈의 귀를 있는 힘껏 물어뜯었죠. 으아! 입안으로 뜨끈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어요. 사위가 귀를 감싸고 비명을 질렀고 뒤늦게 입 안으로 피비린내가 퍼졌죠. 저는 사위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틈을 타 재빨리 딸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손으로는 잘 되지 않아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사위가 내던진 전기 충격기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얼른 집어들어 밧줄에 가져다 댔어요. 이 끝부분이 날카로워 그런가 바로 밧줄이 끊어지더군요. 수연아 빨리 뛰어! 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더니 눈물을 흘리며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도 같이 나가야지. 그래, 얼른 나가자, 서둘러. 사위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귀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전신을 지배했죠. 그렇게 저와 딸은 정신없이 지하실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공포스러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거기 안 서!
이 거지 같은 것들 잡히면 죽을 줄 알아!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정신을 차린 사위가 미친 듯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한쪽 귀에서 피가 뚝뚝 흐르면서도 두 눈은 여전히 광기와 집념으로 빛나더군요. 결코 포기할 것 같은 눈빛이 아니었죠. 수연아,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얼른! 저는 공포로 굳어버린 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저 멀리 도로를 향해 질주했죠. 제발 누구라도 지나가길 바랬건만 한밤중이라 주변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어요. 그 사이 사위는 지쳐까지 저희를 따라왔죠. 너네는 도가니든 쥐야! 지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게 좋을걸! 사위가 광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로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일순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찌르는가 싶더니 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두 손을 내저었죠. 여기요, 여기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 미친놈이 저와 제 딸을 해치려고 해요! 제발 구해주세요! 제 간절한 외침이 들린 걸까요? 차가 급하게 멈춰섰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중년의 백인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딸, 그리고 저 뒤에서 달려오던 사위를 쳐다보더군요. Help me, please! My daughter, help me!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필사적으로 아는 단어를 외쳤어요. 그러자 상황을 이해한 듯 운전자가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유창한 영어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 눈치챈 사위는 어느새 비열하게 도망치고 있었죠. 그 모습을 확인한 운전자가 용기를 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직접 뒷좌석 문을 열어 저와 딸을 태워줬고 창문을 올려 전부 잠가버리더군요. 혹시라도 사위가 다시 돌아올까봐 그런 거였죠.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잠시 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맞아요. 마침내 경찰이 도착한 거예요. 경찰은 바로 저와 딸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고요. 다행히 딸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바로 사위 수배령을 때리고 찾아 나섰고요. 저택 한 구석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던 손주의 시신도 찾아줬죠. 손주와의 첫 대면이 설마 이런 식으로 이뤄질 줄은 몰랐기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딸 역시 정신을 놓을 정도로 오열하고 또 오열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마냥 비통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모든 일의 원흉인 사위에게 죗값을 치르게끔 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미국 경찰들의 도움으로 이틀 만에 사위를 잡을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제3국으로 도망치려다가 잡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딸도 제 손을 꼭 붙잡고 연신 흐느꼈죠. 엄마, 끝났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렇지?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한국 경찰과도 협조 수사가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 드러난 사위의 정체는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사위는 미국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평범한 재외동포였어요. 아니, 평범이라는 말을 붙일 순 없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자랑 사귀고 결혼하면서 자기 직업이나 집안을 속이진 않으니까요. 사위는 자기 신분을 솔직하게 밝히면 제 딸이 결혼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모든 걸 속였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통화했던 바깥사돈도 전부 사위가 섭외한 가짜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사위는 정신과 검사도 받았는데요. 반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군요.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나요? 그런 기질도 있고요. 왜 그걸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던 건지 너무나 후회스러웠네요. 그렇게 사위는 가정폭력, 감금, 상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경찰이 조사해보니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손주 역시 사위가 우는 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죽인 게 맞았어요. 충격적인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는 초범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이미 사기 및 폭력 전과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서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저와 딸은 손주를 죽게 만든 그 살인범을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자 사위는 한동안 반성하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딸과 제가 증언대에 서자 갑자기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죠. 이것들 다 거짓말이야! 딸이랑 애미 두 년이 작정하고 사기치는 거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사랑하는 여자랑 행복하게 잘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인연이 내가 돈 없는 거지라고 무시했단 말이야? 이대로 날 범죄자로 몰아가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법정에서까지 날뛰는 그 놈을 보면서 더 이상 두려움은 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놈의 마지막 발악을 보면서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나더군요. 결국 사위는 최대 형량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고요. 아직까지도 출소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사위가 운영하던 한인마트도 압류당해 문을 닫았고요. 미국에선 그간의 범죄 이력 때문에 아예 입국 금지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출소해도 사람 구실은 못할 테니 참 다행이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저와 딸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딸이 처음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거든요. 한동안 악몽을 꾸고 문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곤 했죠. 하지만 꾸준한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왔고요. 현재 저희 모녀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요. 편의시설은 많이 없지만 물 맑고 공기 좋아서 마음 편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딸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저 역시 작은 식당을 차려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손주의 죽음은 여전히 저희 모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죠.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니겠지만 앞으로 남은 삶 동안 딸과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부디 차갑고 매정한 질책보다는 저희 모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